네, 그럼 지금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오늘 심포지엄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펀드의 운용과 판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2개의 강연과 마지막으로 패널 토론이 이어집니다. 네, 처음 심포지엄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금융감독원 성수용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감독원 성수용 선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착 노력 및 항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요, 일단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알아보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금소법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과 앞으로 금소법이 어떤 방향으로 좀 더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항후 과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소법 제정 배경입니다. 2008년도에 키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2011년도에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후순위 채권 사태, 그다음에 2013년에 동양그룹 CP 등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에 박선숙 의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최초로 제출하였는데요. 이후 총 11개 법안이 논의를 되었으나 장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포류했습니다. 2019년도에 DLF나 나인펀드 등 사모펀드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불안전 판매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이 제출된 지 9여 년이 지난 2020년 3월 5일 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25일자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고요. 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일부 조항은 2021년 9월 25일자부터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차를 맞이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흩어져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규제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다 모아서 영업행위와 관련된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은행이든 보험이든 증권회사든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규율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하는 영업행위 규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근익제고법으로의 성격도 있고요. 금융소비자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기본법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소비 주체인 수요자인 금융소비자와 그 다음에 공급자인 금융회사 그리고 정부나 금융감독 당국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보면은요, 신설된 권리로서 과거에는 투자자문업이나 보험업법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청약철회권이 금융소비자법 제정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없었던 위법개지 해제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사후 이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 구제가 강화되었는데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금융 분쟁이 제기가 되면 소송 등으로 갈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융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는 법원의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 분쟁 소송 시에 금융소비자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요,
판매 규제 6원칙 중에서 특히 설명 업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다 입증해야 되지만 설명 업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한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바꾼다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 보호에 좀 더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측면에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6대 판매 규제가 개별법에 있던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모두 다 들어왔고요. 특히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법제화되었고요. 사후제도도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과태료가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높아졌고요. 징벌적 가징금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행벌사항으로도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나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동안 각 업건별 모분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던 대출 모집인에 대한 인허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정식에는 업건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판매 제한 금지 명령권을 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던 금융상품 비교공시라든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법제화되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금융교육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법제화되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로서 2년차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정착 노력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에서는요, 금융회사의 일선 현장에서 금소법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라서 실제 상황에서 법을 저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좀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요, 일선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강구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 초기에는 종전보다 금소법을 지켜야 되니까 암만 해도 그 불안전 판매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일선 창구에서 다 이행을 하다 보니까 좀 손님들이 기다리고 하는 혼잡들이 좀 있어서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소법 시행 2년차인 현재는 대체로 현장에서 잘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착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는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현장의 주요 질의를 받아가지고요, 이런 것을 금소법을 준수할 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준수하라라고 하는 어떤 답변들을 일일이 다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법 해석상의 의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줘서 현장에서 조속한 착근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가지고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금소법의 제정으로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금소법상의 규제 준수를 위해서 법 체계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선 현장에서 잘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요, 내부 통제나 금융 소비자 보호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 지침, 금융상품 설명 업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비대면에 대한 영업이 강화되었기 때문에요. 그 비대면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 업무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올해 8월에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금소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잘못해서 금소법을 위반해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6개월 정도의 계도 기간을 설정을 해서요. 신규나 강화된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계도하는 쪽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도로 운영되는 대출 모집인이 금소법상에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그 금융감독원에서는요, 대행 법인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 모집인들이 한 27회사가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협회별로 개인이라든지 소규모 대출 모집인들이 한 4만여 건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금소법에서 미등록 중개 행위에 대해서 판단된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는데요.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서요, 영업 행위가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금융법령에 따라서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하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닌 금융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요, 미등록 중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금소법 시행 초기 인점을 감안해서 6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주었고,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로만 하고 제재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소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요 심포지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금융 상품 판매 채널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핀테크라든지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 등의 확산으로 금융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라고 하는 쪽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보험 쪽에서는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 방식, 그 다음에 카드 업계나 여전업계에서는요, 생활 밀접 금융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금융거래의 비대면 문화가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통계를 보면은요, A은행 경우에 신용대출 비대면 판매 비율이 2019년도에 약 한 29% 수준밖에 안 됐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는 69%까지 확대되는, 사실상 비대면 금융거래 문화가 현장에서 거의 정착화되어 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환경에 금소법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금소법상 미등록 영업행위 규제 강화로 따라서 대출성 상품 이외에는요, 비교 추천 방식의 온라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23일 날 금융위에서요,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 중개업을 핵심 금융 서비스,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이야기하죠. 그쪽으로 시범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 보험이나 P2P 상품으로 한정하고 펀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금소법상에서는 사실상 할 수 없는 업무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단 시범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뱅크 샐러드 등 8개 핀테크 회사와 신한은행이 11월 9일자로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를 핵심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의 판매 채널이요, 급속히 디지털화 플랫폼화 되고 있는 자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금융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는 핵심 금융의 지속 발전이나 이에 따른 금융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출성 상품 외에 온라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도 금융소비자법이나 관련 법에 근거를 두는 방안을 이제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2020년 6월에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그 중개 서비스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중개업이 도입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선진적인 금융상품 방문 판매 문화의 정착이 추진이 좀 필요한데요. 12월 8일자로 방문 판매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 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방문 판매법의 이수는 금융상품을 방문 판매하면 청약 철회권 문제가 이수가 되거든요. 근데 금소법에 대부분의 상품이 청약 철회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소법의 시행을 계기로 방문 판매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방문 판매법 규제 완화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금융 상품의 방문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금융관계 법령이나 금소법 상에 아직까지 이게 규제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금융당국은 방문 판매의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날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금융 소비자의 구체적 적극적인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방문 전에 금융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는 고난도 상품이나 사모펀드, 장애 파생 상품 등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금융 소비자일 경우에는요, 현재와 같이 장애 파생 상품에 대해서만 불초청 권유 금지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2월 8일 날 그 방문 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이 제외되었지만 금소법 등 금융 관련 법무에서 금융상품의 방문 판매 기준이나 절차 등이 아직 발표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규제 공백이 생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업건별로 일단 행정지도로 방문 판매 모분 규준이 12월 8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판매원의 명부 관리라든지 금융소비자 요청 시에는 신원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방문 판매 시에는 사전에 방문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이 이 모분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문 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금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2021년 11월 6일 날 김의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법이 조직히 개정이 되어야 이 방문 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됐던 내용이 금소법으로 다 이게 규제 체계가 일원화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의 디지털화와 플랫폼이 확대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잠재 리스크가 새로운 형태의 잠재 리스크가 아마 확대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 디지털 기술이나 위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은요, 정보가 취약하다고 보고 되고요. 특히 디지털 금융에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보호 문제가 좀 논의를 돼야 되고요. 특히 온라인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의 인지나 행동 편향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자기 소비자 이익에 스스로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게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금융 소비자의 행동 패턴의 보호가 필요한데 이게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애매한 공간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지도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보호법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금융 플랫폼의 확대에 따라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분쟁 발생 시에 이 상품을 만든 금융회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 판매한 금융 플랫폼이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좀 기준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금소법의 제정 이후의 정착 노력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성수용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소법의 정착 그리고 노력, 변화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